계절의 감각조차 희미해질 만큼 입시의 중압감이 팽배했던 여고 3학년 시절이었다. 중간고사라는 단어는 우리 반 전체를 신경증적인 침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남여고와과는 다른 여고 특유의 서늘하고도 예민한 정적이 교실을 지배했다. 책상들은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내 단적인 수진이와 청가 맨 뒷자리에 앞뒤로 앉아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찾아온 5교시 자율학습 시간이었다. 식곤증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칠판 앞에서 감독하던 선생님은 조는 아이들을 묵인하고 있었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끈적한 햇살은 뜨거운 납덩이처럼 눈꺼풀을 눌렀다. 야, 도연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10분만 잘게. 바로 앞자리에 수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힘없이 속삭였다. 녀석의 눈 밑은 다크서클로 퀭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딱 10분만 엎드려 있자. 나는 수진이의 등 쪽에 이마를 대듯 책상에 엎드렸고 수진이 역시 팔을 베고 쓰러지듯 엎드렸다. 차가운 책상 표면이 뺨에 닿는 순간 우리 둘의 의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끊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깊은 수면의 늪으로 빠져들던 찰나 몸이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들었다. 가위 눌림이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와 함께 누군가 예리한 메스로 뇌의 주름을 썰어내는 듯한 끔찍한 두통이 시작되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결정적인 이질감이 내 뇌를 침범했다. 소리였다. 처음에는 이병처럼 우웅거리는 진동이었으나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떠드는 듯한 거대한 소음의 해일로 경모했다. 속닥속닥 갸르르 적어봐 웅성웅성.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내 귀 바로 옆에서, 아니 수진이와 내가 있는 이 공간을 꽉 채운 물리적인 음파였다.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 날카로운 비명,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뒤섞여 고막을 난타했다. 반 애들이 미친 듯이 떠드는구나. 선생님이 안 계신가? 나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짜증이 치밀었다. 뇌는 썰려 나가는 것 같은데 귀 바로 옆에서 수십 명이 악물쓰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당장 일어나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발가락에 힘을 주며 의식의 끈을 잡아당겼다. 일어나야 해. 제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각의 댐이 무너진 순간 눈이 팍 하고 떠졌다. 헉. 나는 거친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자리에 엎드려 있던 수진이도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동시에 상체를 일으켰다. 우리는 동시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얼어붙었다. 교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떠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석고상처럼 굳은 채 문제집에 코를 박고 있었고 들리는 거시라곤 샤프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시계 초층 소리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고막을 찢을 때 놀려대던 그 돗대기 시장 같은 소음은 흔적도 없었다. 나는 멍하니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떨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너도 들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착각이 아니었다. 엄청 시끄러웠지? 사람들 떠드는 소리. 내 무릎에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교실 안의 평화로운 풍경과 방금 겪은 끔찍한 청각적 폭력 사이의 괴리감이 우리를 압도했다. 그날 자율학습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한 문제도 풀지 못한 채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다. 진짜 공포는 하교 시간에 찾아왔다. 밤 10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우리는 주번이었기에 뒷정리와 원단속을 해야 했다. 평소라면 떡볶이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렸겠지만 그날은 둘 다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창문을 잠그고 소등을 했다. 가자, 빨리. 수진이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우리는 텅 빈 복도를 지나 운동장으로 나왔다. 늦가을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교문으로 향하던 중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방금 불을 끄고 나온 3학년 5반 교실. 섬층 창가를 향해 도연아, 보지 마. 수진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내 시선은 이미 그곳에 닿아 있었다. 어둠에 잠긴 교실 창문. 불 꺼진 그곳은 비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달빛이 비친 창가에는 새까만 실루엣들이 가득 차 있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이었다. 교실이 터져나갈 듯 빽빽하게 들어찬 검은 형체들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운동장에 서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거리가 멀었지만 내 귀에는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낮에 가위에 눌렸을 때 들었던 고막을 파고들던 그 왁자지껄한 소음이. 까르르르 웅성웅성 찾았다. 쏙닥쏙닥.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나 역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공포가 생존 본능을 자극했다. 나는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뛰어, 수진아, 뛰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 그 수많은 형체들이 창문을 깨고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다. 나는 살기 위해 기억을 조작했다. 그것은 입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집단 환각이었을 뿐이라고. 뇌가 만들어낸 오류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렸고 공포를 잊기 위해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나는 수시로 서울에 있는 K대학교에 합격했다. 트라우마를 덮어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다. 섬세하고 여렸던 수진이는 그날의 기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녀석은 밤마다 불을 끄지 못했고 조용한 독서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조금만 조용해지면 그 소음이 다시 들린다며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결국 수진이는 수능을 망쳤고 심각한 신경증으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재수를 해야 했다. 그리고 1년 뒤 캠퍼스의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던 3월 나는 신입생 환영회 장소에서 수진이를 다시 만났다. 녀석은 1년간의 지옥 같은 재수 생활 끝에 나와 같은 대학, 같은 과의 후배로 들어왔다. 도연아. 멀리서 나를 부르는 수진이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아 보였다. 나는 안독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녀석이 극복했구나.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나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너 이젠 괜찮은 거지? 고3 때 우리 봤던 거 말이야. 내 말에 수진이가 술잔을 멈췄다. 주변의 왁자지껄한 술집 소음 속에서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묘하게 풀려 있었지만 입꼬리는 기이할 정도로 높게 올라가 있었다. 응, 괜찮아.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안 무서워, 도연아. 익숙해졌거든. 익숙해져? 그게 무슨? 쟤네들 말이야. 수진이는 턱끝으로 우리 테이블 옆에 빈 허공을 가리켰다. 여기까지 따라왔거든. 지금도 내 옆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 수진이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다정하게 고정되었다. 녀석의 귓가에는 머리카락 사이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녀석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작게 속삭였다. 응, 알겠어.
도연이도 반갑대. 술집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귀에 다시 그날의 끔찍한 웅성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음의 진원지는 교실이 아니었다. 수진이는 그 소음을 극복한 게 아니었다. 녀석은 그 소음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재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생들의 필수 코스인 MT를 떠나게 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깊은 산속 펜션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배들은 짓궂게도 담력 훈련을 제안했다. 2인 1조로 산중턱에 있는 선앙당 나무에 리본을 묶고 오는 유치한 코스였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지륵 같은 산길은 제법 으스스했다. 운명처럼 나는 수진이와 한조가 되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낙엽 쌓인 산길을 오르던 중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내가 흠칫 놀라자 수진이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놀라지 마. 산짐승 아니야. 그럼 뭔데? 바람 소리겠지. 아니, 그냥 쟤네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우리 둘만 걷고 있는 건 아니거든. 수진이는 내 어깨 너머의 허공을 힐끔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순간 서늘한 기운이 뒷목을 스쳤다. 아무리 베풀하지만 여전히 허공과 대화하는 듯한 녀석의 태도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애써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코스의 중반쯤 이르렀을 때였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흔들다리가 나타났다.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한눈에 봐도 위태로운 다리였다. 먼저 출발했던 동기들은 이미 건너갔는지 다리 건너편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빨리 건너가자. 이것만 지나면 반환점이야. 내가 앞장서서 다리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수진이가 내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녀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안 돼. 건너지 마. 뭐? 야, 다들 건너갔어. 시간 없어. 시끄러워.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얘네들이 난리가 났어. 비명 지르고 웃고 다리가 끊어진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어. 수진이는 귀를 틀어막으며 괴로워했다. 나는 흔들다리를 쳐다보았다. 낡긴 했지만 튼튼한 와이어가 지탱하고 있었고 불과 10분 전 앞조 아이들도 멀쩡히 건너간 다리였다. 나는 수진이의 병세가 또 도졌다고 생각했다. 짜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수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다들 건너갔잖아. 그냥 건너가면 돼. 안 돼. 도연아, 내 말 믿어줘. 제발 다른 길로 가자. 저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길 있어. 응? 수진이는 울먹이며 내 팔에 매달렸다. 녀석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집혀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상태의 수진이를 억지로 끌고 건너가다간 사고가 날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투덜거리는 내 주도하에 험한 비탈길을 돌아 계곡을 건너야 했다. 가시덤불에 옷이 긁히고 신발이 젖는 생고생을 하며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을 때 동기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야, 그 다리가 무서워서 돌아왔냐? 겁쟁이들이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싹 텄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와 말도 섞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 결국 네 환청 때문에 나만 바보 된 거잖아. 하지만 그 원망은 정확히 한 달 뒤 경악으로 바뀌었다. 기숙사 휴게실에서 무심코 뉴스를 보던 나는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TV 화면 속 앵커가 심각한 어조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 경기도 XX산 등산로에 있는 흔들다리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3명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으며 화면에 비친 처참하게 꺾인 다리. 그것은 한 달 전 수진이가 귀를 틀어막으며 건너지 말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다리였다. 뉴스에서는 연결 부위가 오랜 부식으로 인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었다. 그때 수진이의 말을 무시하고 건넜다면 그 낡은 와이어가 하필
우리 차례에서 끊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뇌를 강타했다. 그것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그 수많은 목소리는 미래의 불행을 미리 보고 떠들어대던 예지 섞인 소음이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우리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수진이는 작은 타로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가끔 주말 오후 햇살이 잘 드는 수진이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곤 한다. 수진이는 여전히 가끔 허공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무도 없는 옆자리를 향해 조용히 좀 해. 라고 핀잔을 주곤 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소음들이 우리를 몇 번이나 위험에서 구해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진이는 내게 커피를 내려주다 말고 대뜸 엉뚱한 소리를 했다. 도연아, 너 이번에 사려던 그 주식 사지 마라. 응? 왜? 그거 우량주라던데? 옆에서 난리 났어. 그거 사면 한강 가야 된다고 비웃고 있어 지금. 녀석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20년 전에 나였다면 미친 소리라고 치부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이 녀석의 촉은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어 매수 주문을 취소했다. 알았어. 안 살게. 야, 근데 그 정도면 나는 수진이의 어깨 너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장난스럽게 눈짓을 보내며 말했다. 너 쫓아다니는 귀신들한테 제사밥이라도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밥값을 이렇게 톡톡히 하는데 맨입으로 부려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내 농담에 수진이가 안 그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밥 힘으로 더 떠들면 어쩌려고. 하며 질색을 했고 우리는 함께 깔깔였다. 카페 안을 채우는 재즈 음악 사이로 어쩌면 녀석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음의 진원지는 여전히 수진이 곁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우리 삶의 유별난 일부가 되어 있었다.